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30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강의인 30강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30강에 대한 강의는요, 부정경쟁 방지법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강의는 부정경쟁 방지법, 그 다음에 기타 지적재산권법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거에 대한 정리 시간으로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정경쟁 방지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의 법률 명칭은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정경쟁 방지법은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경쟁 행위의 금지, 그 다음에 영업비밀의 보호, 보칙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를 보면요.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경쟁방지법은요. 부정경쟁 행위의 금지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 그 다음에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정경쟁 방지법하고 상표법하고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은요, 등록된 권리를 보호하는 거죠. 등록된 상표를 보호하는 건데, 부정경쟁 방지법은 등록되지 않은 그러한 상호 상표를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표법하고 부정경쟁 방지법의 이제 관계를 보면, 만약에 등록된 주지점명한 상표를 누군가가 침해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표법상 등록상표의 침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양 법률이 중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도 따로 진행이 됩니다. 청구인이 상표법상 침해금지 청구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의 중지 청구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청구권 경합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행사되면 다른 청구권은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면 양 법률이 저촉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상표법하고 상표법상 상표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그런 점유한 상표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결론적으로는요. 상표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 15조에 보면요. 특허법, 실용실험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제2조부터 6조까지 및 제18조 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하고 상표법하고 다른 규정이 있으면 상표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상품주체 혼동 야기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품주체 혼동 야기 행위는 영업주체운동 야기 행위와 더불어 사칭통용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칭통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패싱 오프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유명한 상표에 부당 편승하는 거죠. 즉 자기의 상품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바로 이제 상품주체운동 야기 행위가 되겠습니다. 타인의 신용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영업상의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동시에 그 타인의 고객을 탈취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되어 있죠. 이런 상품 주체 혼동 야기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상품 표지가 주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지된 상품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상품 주체의 혼동을 야기를 해야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상품 표지가 즉 상표가 유명해야 되죠. 주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러한 주지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상품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면 상품주체 혼동 야기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영업주체 혼동 야기 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주체 혼동 야기 행위는 이제 상표와 관련된 거고 영업주체 혼동 야기 행위는 서비스표와 이제 관련이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타인의 영업 자체를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해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게 바로 이제 영업주체 혼동 야기 행위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업표지에 주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영업표지와 동일 유사한 그러한 표장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영업에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영업주체 혼동 야기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명상표의 희석화 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저명한 상품 표지 또는 영업 표지와 동일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서 식별력이라든지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바로 이제 저명상표의 희석화 행위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명한 상표 또는 저명한 그런 영업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저명한 상품 표지나 영업 표지와 동일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서 혼동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식별력이라든지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제 저명상표의 희석화 행위가 되겠습니다. 즉 혼동의 개념을 물리적으로 해석하거나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혼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이런 경우는 이제 부정경쟁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명상표의 희석화 행위를 줌으로써 혼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로 포함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 개정된 법률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저명상표의 희석화가 이제 들어간 지 이제 몇 년 되지 않은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저명상표 희석화 행위는요, 도메인 네임의 그런 선점, 이거로 인해서 유명상표의 식별력이라든지 신용을 손상시키는 그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원산지 오기 야기 행위가 있습니다. 상품이라든지 그 광고에 의해서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에 표시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반포, 수입, 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이게 바로 이제 원산지 오인 야기 행위죠. 이것도 이제 부정경쟁 행위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상품 출처지 오인 야기 행위가 있습니다.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반포,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바로 상품 출처지 오인 야기 행위라고 하면서 이것도 부정경쟁 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의 품질, 내용, 수량의 오인 야기 행위가 있습니다.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라든지 표지로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상품의 품질, 내용, 수량 등의 오인 야기 행위라고 해서 이것도 부정경쟁 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리인의 무단 상표 사용 행위도 이제 부정경쟁 행위인데 자국 또는 타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그런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또는 그 상표에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바로 대리인의 무단 상표 사용 행위라고 하면서 부정경쟁 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도메인 네임의 선점 행위도 이제 부정경쟁 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등과 동일 유사한 도메인 네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보유, 사용하는 행위를 이제 부정경쟁 행위로 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도메인 네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그 다음에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이런 게 이제 부정한 목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유명한 상표와 도표지를 도용해서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는 사이버 스쿼팅, 이제 원래 남의 거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이버 스쿼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죠. 최근에 규정된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형태의 모방 행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가 바로 상품 형태의 모방 행위인데, 부정경쟁 방지법상 이 그 상품 형태의 모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봄으로써 우리나라는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하지 않는데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상품 형태의 모방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정경쟁 행위로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바로 부정경쟁 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비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은 크게요, 부정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두 가지를 보호하는 건데, 두 번째 영업비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이라든지 판매 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영업비밀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죠. 기술정보하고 경영정보인데, 기술정보라고 하는 것은 제조 공정이라든지 설계 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독특한 식료품의 맛이라든지 향기 등에 대한 노하우를 보호하는 게 바로 기술정보고요. 경영정보라고 하는 것은 고객 명부라든지 대리점 명부, 지표 설정에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비공직성이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비밀관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비공직성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영업비밀이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 특히 영업비밀의 공개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로 비공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제적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시장에서 특정한 정보의 사용을 통해서 경업자에 대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바로 이제 경제적 유용성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밀 관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고 또 제3자가 영업 비밀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요건, 즉 비공직성과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 관리성을 갖춰야만 영업 비밀로서 성립이 됩니다. 다음으로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그러한 유형을 보도록 하는데,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유형을 부정경쟁 방지법에서는 9가지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세 가지는 이제 부정취득행위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부정공개행위라고 해서 이제 세 가지씩 묶어놓는데, 영업비밀을 부정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라든지, 또는 부정취득된 영업비밀을 악의 또는 중과실로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선의 취득 후에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서 사용, 공개하는 행위와 같은 부정취득행위도 바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본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비밀을 부정공개 사용하는 행위, 그 다음에 부정공개된 영업비밀을 악의 또는 중과실로 취득 공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선의 취득 후에 악의 또는 중과실로 사용 공개하는 행위, 이렇게 이 9가지 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유형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부정취득이라든지 부정공개하는 행위만이 영업비밀로서 보호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비밀로서 보호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는 것은 한정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상 구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적 구제를 보면요, 부정경쟁 행위를 하면 그 부정경쟁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가 가능하고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신용회복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적 구제를 보면, 형사적 구제는 부정경쟁 행위와 이제 영업비밀을 구분해서 부정경쟁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부정경쟁 행위 중에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도메인 네임의 선점 행위라든지 상품 형태의 모방 행위, 기타 부정경쟁 행위는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국내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정적 구제가 가능한데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시정 공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는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행위의 중지라든지 표지의 제거, 폐기 등 시정에 필요한 권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장이라든지 시장, 그 다음에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제 시정 공고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닌 특허청장이라든지
또는 시장, 군수, 군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 이런 분들이 이제 시정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이제 강제 수단이 없다는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타 지적재산권법을 보면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요, 인터넷 주소 자원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 주소 자원의 안정적인 권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 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부정경쟁 목적의 도메인 네임의 등록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을 그런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 보유,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등록이 이제 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는 법원에 그 도메인 네임의 등록 말소라든지 등록 이전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주소 분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종자산업법을 보면 종자산업법의 목적은요, 종자의 생산, 보증,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임업,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바로 종자산업법입니다. 이러한 종자산업법의 대상 작물은요,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품종 보호 요건을 보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그 다음에 한계의 고유한 품종 명칭을 이제 요합니다. 이러한 종자산업법이 규정한 그런 출원 방식에 위배되지 않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품종 보호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부여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와 영업비밀을 받고 그 다음에 기타 지적재산권법에서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과 종자산업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정경쟁 방지법 문제풀이를 보면 교재 244페이지와 2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1번 부정경쟁 방지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직접적 권리 부여. 부정경쟁 방지법은요, 직접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게 아니죠. 상표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심사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건데, 부정경쟁 방지법은 주지저명한 그러한 상표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를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부정경쟁 행위의 방지라든지, 3번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방지, 4번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5번 타인의 상표 상호의 부정사용 방지. 이건 다 옳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상표를 등록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 이를 규율하기 적당한 법은 됐습니다. 2번에 대한 정답은 당연히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하고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부정경쟁 방지법은요, 등록되지 않은 권리를 보호하는데 대신에 널리 인식된, 즉 주지저명한 상표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는 게 바로 부정경쟁 방지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정경쟁 방지법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부정경쟁 방지법의 목적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옳은 편이 되겠습니다. 2번 부정경쟁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부정경쟁 방지법은요, 부정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부정경쟁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 이 두 가지를 보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표현이고요. 3번 유명 상표의 식별적 손상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희석과 금지 행위를 두고 있죠. 4번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유지성의 세 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 부정경쟁 방지법은 상표법 등 산업자산권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경쟁 방지법하고 상표법하고 저촉되면 상표법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의 질문은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행위 중 부정경쟁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부정경쟁 행위는 이제 쭉 나열돼 있죠. 그런데 1번 상품 주체 혼동 약행 행위, 요거는 이제 부정경쟁 행위로 보고요. 2번 타인의 상품을 선전하는 행위, 요거는 이제 부정경쟁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영업 주체 혼동 약행 행위, 이것도 부정경쟁 행위 하나로 보고 있고요. 4번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이것도 부정경쟁 행위입니다. 5번 정당한 권리, 권한이 없는 자의 도메인 이름의 선점 행위, 이것도 부정경쟁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경쟁 행위가 아닌 것은요. 2번 타인의 상품을 선전하는 행위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판매 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하는데 다음 내용 중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돼 있죠. 1번 개발 중인 시제품 또는 시제품의 성능 실험, 이것도 영업비밀로서 보호가 되고요. 2번 그 회사만의 독자적이며 미공개된 정보나 자료, 이것도 영업비밀로 보호가 됩니다. 3번 연구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연구 데이터, 이것도 영업비밀로 보호가 되고요. 4번 역설계를 통해 알아낸 기술, 요거는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지역별 고객 리스트라든지 연령별 또는 직업별 분류표, 이것도 이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5번에 대한 정답은요. 역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알아낸 기술은요. 영업비밀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6번 다음 중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 이것도 이제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되는 거죠. 2번 상대방의 영업장에 몰래 잠입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당해 기업의 관리 부실로 일반에게 노출된 영업비밀의 취득 행위, 이거는 이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상대방을 속여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이것도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5번 제3자가 부정취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취득 당시에 알았음에도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이것도 바로 이제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유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그랬죠. 1번 등록일로부터 10년, 2번 출원일로부터 10년, 3번 등록일로부터 20년, 4번 출원일로부터 20년, 5번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랬는데 영업비밀은요, 비밀로서 보호되는 한 계속 보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5번이 이제 정답이 되어 있습니다. 8번 다음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구제책을 설명한 것 중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부정경쟁 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침해 금지 청구 가능합니다. 2번 부정경쟁 행위의 금지 청구권자는 영업에 이전을 받은 영업 양수인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3번 부정경쟁 방지법에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부정경쟁 행위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교재는 지식경제부 장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정 공고 조치는요, 특허청장이라든지 시장 또는 구청장, 군수 이런 분들한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한테는 시정 공고 조치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부정경쟁 행위 조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5번 부정경쟁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장도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한테 시정 공고에 대한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라 특허청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군수라든지 구청장한테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지적재산권법의 문제풀이, 즉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교재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지적재산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인터넷 주소 자원이란 인터넷 주소 및 인터넷 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정보, 기술, 설비 등의 자원을 말한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2번 신품종은 원칙적으로 출원 후 수수료 납부 없이 권리가 발생한다. 이거는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지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상품화권은요. 캐릭터를 상품에 활용하는 권리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 프랜차이즈 계약의 핵심은 상표 상호의 사용에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하면 소리 상표도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를 우리나라 법으로 직접적으로 보호하지 않지만 상표법상 소리 상표라든지 냄새 상표 같은 경우가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지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에는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와이포에서는 조정제도의 원리를 제시하였는데 다음 중 조정제도의 원리로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정제도를 AD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조정제도의 목표는 신속한 분쟁 해결이죠. 2번 절차적인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당연한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조정제도를 신청하면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은 불가능하다. 아니죠. 조정제도에 통해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통해 분쟁 해결도 근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에는 손해배상 판단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5번 조정과 다른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법원의 판결이 우선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정답은요. 3번 조정제도를 신청하면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자산업법의 취지가 아닌 것은 1번 식물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 2번 종자산업법의 발전을 도모, 3번 농업, 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 4번 주요 작물의 품종 성능의 관리, 1번부터 4번까지는 종자산업법의 취지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5번 새로운 종자의 상표법, 요거는 이제 상표법의 그런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품종 보호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이렇게 4가지는 전부 다 품종 보호 요건이 되거든요. 근데 창작성은요. 품종 보호 요건이 아닙니다. 이러한 창작은 디자인보호법의 요건이 되겠죠. 또는 이제 저작권법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음이 설명하는 기구가 무엇인지 고르시오. 도메인 이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이다. 2002년 1월 4일부터 분쟁 조정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영화진흥위원회, 2번 인터넷 주소 정책심의위원회, 3번 산업기술보호협회, 4번 인터넷 주소 분쟁 조정위원회, 5번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구는 4번 인터넷 주소 분쟁 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했습니다.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재산권하고 저작권으로 이제 크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신지적재산권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이라든지 실용실현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작권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신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신지적재산권의 하나로서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든지 또는 종자산업법,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강이라고 하는 대단원의 이런 강의를 오늘로서 마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시느냐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